아니, 한 번에 전투기를 7대나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 보고서를 읽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이 만든 그 전투기가 불과 1년 만에 양산 체계를 갖추고 7대를 동시에 조립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F-35의 자문관이었습니다. 그 기체가 양산에만 15년이 걸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전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보기 전까지는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요하네스 슈타이너입니다. 스위스 출신으로 유럽연합의 방위무기평가위원회에서 20년 넘게 자문관으로 활동해왔어요. 전직 공군 조종사였던 저는 군 복무 이후 항공무기체계 평가 분야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유럽 각국의 전투기 구매 및 도입 평가에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룬 전투기만 해도 프랑스의 라팔, 독일과 영국이 합작한 유로파이터, 미국의 F-16과 F-35A까지 수십 기종에 달해요. 특히 저는 미국의 F-35 프로젝트 자문에도 일부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복잡하고 지연이 많았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2001년부터 시작된 F-35 개발 프로젝트는 정말 험난했습니다. 초기 설계부터 시제기 완성까지만 10년이 걸렸고 그 이후에도 각종 기술적 문제들로 인해 양산 일정이 수차례 미뤄졌죠. 엔진 문제,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 스텔스 코팅 문제까지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만도 몇 년씩 걸렸어요. 결국 실제 양산이 시작된 건 2015년이었으니 개발 착수부터 따지면 정말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록히드 마틴의 펠름데일 공장에서 F-35 양산 라인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한 대씩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조립되고 있었거든요. 각 공정마다 수많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했고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전체 라인이 멈춰서곤 했어요. 그게 바로 최첨단 전투기 양산의 현실이었습니다. 단순히 부품들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품이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하는 시스템 차원의 작업이었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어요. 전투기 개발과 양산은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진짜 전투기는 오직 미국과 유럽에서만 만들 수 있다. 이건 자부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신념이었어요. 전투기라는 건 단순히 철판을 용접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항공역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무기체계 통합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더욱이 양산체계를 구축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시제품 몇 대 만드는 것과 실제로 수백 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적 도전이거든요.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 구축, 생산 공정 최적화, 검사 장비 국산화, 작업자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있어 전자제품 잘 만드는 국가 정도였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LG의 디스플레이, 현대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물론 익숙했어요. 실제로 품질도 훌륭하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한국산 전투기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낯설고 어색했어요. 반도체나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해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기술 영역이니까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방산업계에서 30년을 일한 프랑스 친구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물론 좋은 부품 공급업체로는 훌륭하지. 하지만 완제품은 글쎄. 영국에서 온 톰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종종 그런 시도를 하곤 하지만 결국은 서방 기술에 의존하게 되더라고. 그 말들에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그래서 처음 누군가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저는 정중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물론 무례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했죠.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서방 기술을 조합한 수준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KF-21 보라매. 무언가 우스꽝스러운 이름처럼 느껴졌어요.
보라매라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매의 이름이라고 하던데 전투기 이름치고는 너무 토속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F-35 라이트닝이나 라팔처럼 날카롭고 강렬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동료 중 한 명인 독일의 하인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데 꽤 진지하게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시아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독자 개발이요? 설마요. 외국 기술에 기대어 만든 조리품이겠죠. 자동화 공정은, 무장 통합 시스템은, 항공전자 설계 해석은, 엔진 기술은, 그런 건 수십 년의 기반 기술 축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제겐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었거든요. F-35가 그랬고, 프랑스의 라팔이 그랬고, 심지어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한 유로파이터조차도 개발만 20년이 걸렸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직접 봐왔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예산 조정, 기술적 난관과 군수체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얼마나 정밀하게 맞물려야 전투기 한 대가 탄생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라팔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프랑스가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실제 양산이 이루어진 건 200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거의 25년이 걸린 거죠. 그것도 프랑스라는 항공 강국이 미라주 시리즈를 통해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결과였어요. 엔진은 스네크마, 레이더는 탈레스, 항공전자는 다소. 이미 검증된 최고의 기업들이 총동원된 프로젝트였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로파이터는 더 복잡했어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각국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몇 년이 걸렸거든요. 독일은 공대공 성능을 중시했고 영국은 공대지 능력을 원했어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또 각자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죠. 결국 1983년 시작해서 첫 양산기가 나온 게 2003년이었으니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제가 보기엔 한국의 KF-21은 그냥 정치적 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국가적 선언,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시제기, 실제 양산은 수년이 지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어요.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기존 서방 기술을 짜깁기 한 수준일 거고 실전 배치는 최소 2035년은 넘어야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죠. 제 생각에는 한국이 너무 성급했어요. T-50이나 FA-50 같은 훈련기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전투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스텔스 기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무장 통합 이런 것들은 단순히 외국에서 사와서 조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더욱이 양산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시제기 몇 대 만드는 것과 연간 수십 대씩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공정관리, 품질 보증, 공급망 최적화 이런 것들은 이론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였을까요? 며칠 뒤 스위스 국방청에서 올라온 한 문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KF-21 보람의 양산 현황 동시 조립 중인 기체수 총 7기. 그 짧은 한 문장은 제 모든 상식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7기를 동시에? 그것도 양산 첫 해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F-35도 양산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대 만드는 것도 버거워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문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번역 오류는 아닐까 아니면 계획치를 현실로 착각한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확했습니다. 동시 조립 중인 기체수 총 7기. 저는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타가 아닐까 싶어서 원문까지 찾아봤어요. 독일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원본까지 대조해봤는데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기체가 7기 계획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7대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순간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단순히 놀라움이 아니라 제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듯한 감정이었어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제가 전투기 양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를 리 없거든요. 한 대씩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7대를 동시에 조립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자세한 사진과 조립 현장 이미지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출된 사진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자료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조명의 각도라든지 작업자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든지 장비의 실제 가동 상태 같은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들이 너무나 진짜 같았거든요. 공장의 조립 라인은 단순한 시제품 생산 라인이 아니라 체계적인 양산 공정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각 기체마다 생산 공정 번호가 명확히 붙어 있었고 부품 간 결합 상태도 전혀 임시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리벳 작업의 정밀도와 표면 처리 상태를 보니 이건 정말 양산 수준의 품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화 설비였어요. 사진에서 보이는 로봇팔들과 자동 리벳 머신들이 정말 정교하게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장비들은 하루아침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간의 준비와 테스트가 필요한 고가의 장비들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벌써 이런 수준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해 놓았다는 거예요. 문서를 덮은 저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스위스의 평온한 알프스 풍경이 보였는데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전투기 생산 체계를 설계했다는 의미였거든요. 전통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전투기 생산은 단계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취해왔어요. 시제기를 만들고 충분히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 식으로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단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마치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KF-21의 첫 시제기가 롤아웃된 게 2021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2025년이니까 불과 4년 만에 양산 체계를 완성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F-35는 첫 시제기부터 양산까지 거의 15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끝없는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몰랐던 기술적 혁신을 이뤄낸 건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었던 걸까? 특히 자동화 기술 부분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삼성의 반도체 제조 기술,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 LG의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것들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전투기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의 예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만약에 한국이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전통적인 서방식 접근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신념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그 보고서가 배포된 날 스위스 국방청 내부는 문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오전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한국이 7기를 동시에 조립 중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록히드 마틴도 양산 초기에는 못했던 일인데. 공군 참모부 실무진들의 반응은 믿기지 않는다는 것과 불편한 침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공군 실무총괄인 클라우스 밀러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FA-18 호넷 조종사 출신으로 스위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입하려는 F-35는 아직도 납품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이라고 했다가 2028년으로 또 2029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1년 만에 양산 체계를 완성했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스위스는 2021년에 F-35A 도입을 결정하고 록히드 마틴과 3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벌써 몇 번째 지연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초기에는 2025년 첫 인도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2029년이나 되어야 첫 기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죠. 처음 계약할 때보다 기체당 가격이 거의 20%나 상승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의 사진과 데이터는 명백히 진짜였어요. 리벳 자동화 공정, 동시 조립 수량, 검사 장비 국산화율, 월 생산 계획, 하나하나가 우리 유럽의 전통적인 전투기 생산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자동화율 50% 이상이라는 수치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스 베르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지난 10년간 아시아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의 제조업 기술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피했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무기 체계만을 진짜 기술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방산업체 출신인 프랑크 짐머만 고문이 던진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삼성이 반도체에서 인텔을 추월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현대가 조선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 곧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이고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입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 전체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어요. 사실 그 말이 정확했거든요. 1990년대에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도 2000년대에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되었을 때도 우리 유럽인들은 항상 회의적이었어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서방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모방자였던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금슬금 우리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한국의 KF-21이 우리가 선택한 F-35보다 더 빠른 납품 일정과 더 나은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군수 담당 부서장이 자료를 뒤적거리며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KF-21 수출 단가는 F-35A의 약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은 4.5세대급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더욱이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생산에도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기술 이전 문제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미국의 F-35는 기술 이전을 거의 허용하지 않거든요.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직접 공급받아야 하고 유지 보수도 미국 업체에 의존해야 해요. 반면 한국은 상당 부분의 기술 이전을 허용한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자존심과 이성이 조용히 충돌하고 있었죠. 자존심은 설마 한국이 우리 서방 기술을 앞섰을 리 없다고 말했고, 이성은 데이터와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결국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이 숫자들을 절대 믿을 수 없다. 회의가 끝날 무렵 비올라 암헤르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방산 도입 정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KF-21 관련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인터넷 뉴스에는 한국의 초고속 양산 체계가 외신에 보도되었다는 기사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었어요. CNN, BBC, 심지어 독일의 슈피겔까지도 한국의 전투기 양산 속도에 주목하는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제 동료 중 한 명인 이탈리아의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요하네스, 당신이 직접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추측만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진과 데이터, 그리고 각종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요. 굳이 현지까지 갈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서서 제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평생 몸담아온 유럽 무기 체계의 권위, 그리고 제가 신뢰해온 모든 평가 기준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더욱 복잡한 감정은 따로 있었어요.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이 질문 자체가 제 오랜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서방 무기 체계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믿어왔어요.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한 기술적 우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만약 한국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까지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의의는 뭘까?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조립된 기체마다 적용된 자동화 장비 목록, 전력계통 자체 검사 시스템의 세부 사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현재형 표현들. 사진 속에서 보이는 작업자들의 모습도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그들의 작업복 상태, 안전장비 착용 정도, 작업 환경에 정돈된 모습.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홍보용 촬영이 아니라 실제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자동화 장비들의 브랜드였어요. 일부는 독일의 쿠카나 일본의 파나소닉 제품이었지만 상당 부분이 한국 자체 개발 장비라고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동화 장비를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의미하거든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이 사용하는 리벳, 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의 서방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력과 자동화를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완전 자동화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한 것 같았거든요. 이런 접근법은 초기 투자는 크지만 양산 단계에서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문득 제 동료였던 프랑스의 피에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요하네스, 때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더 혁신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때는 별 의미 없는 말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심장한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청에 전화를 걸어 긴급회의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동료들은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건 평소의 제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다음에야 결론을 내리는 스타일이죠. 그런 제가 이렇게 성급하게 거의 충동적으로 현지 답사를 결정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의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클라우스 대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준비된 시나리오로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전시용 라인을 보여주고 실제와는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우려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결정을 내린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엔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혁신을 이뤄냈다면 나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반대로 과장된 홍보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 번도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행의 설렘을 느꼈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기내에서도 책을 펼쳐놓기만 했지 한 줄도 제대로 읽지 않았죠.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걸 해냈을까? 출발 전날 밤 제가 한국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럽의 몇몇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독일의 하인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해, 요하네스. 상대방이 보여주기식으로 준비한 것일 수도 있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고. 반면 프랑스의 피에르는 격려의 말을 건넸죠.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사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솔직히 말하면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만약 한국의 KF-21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준다면 그건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을 넘어서서 글로벌 방산업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될 테니까요. 제 자존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무기체계를 평가해온 내가 이런 건 한눈에 간파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불안감을 누르려 했어요. 설령 한국이 뭔가 인상적인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역시 아직은 부족하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죠.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솔직한 기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성공한 나라죠. GDP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 자동차와 전자제품도 글로벌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군사기술, 특히 항공기술은 여전히 서방에 비해 한 단계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전투기라는 건 단순히 개별 기술들의 집합이 아니에요. 시스템 통합 능력, 즉 서로 다른 기술들을 하나로 묶어서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핵심이거든요. 이건 경험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이에요. 아무리 개별 부품들이 훌륭해도 이들을 통합하는 기술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피어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전통적인 서방식 접근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투기 양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기준과 상식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제조업 혁신 사례들을 떠올려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된 과정을 보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조 방식을 도입했거든요. 더 미세한 공정, 더 높은 수율, 더 빠른 양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강자들을 제쳤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업에서 세계 1위가 된 과정을 보면 전통적인 유럽이나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대형화, 자동화, 모듈화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어요. 그 결과 더 크고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만약 전투기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한국이 기존 서방의 방식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전투기 양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그렇다면 7대 동시 조립이라는 놀라운 수치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한국 인천공항에 착륙할 무렵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고 도로와 교통체계도 매우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라면 전투기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느낀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죠. 입국 절차도 빠르고 간단했고 공항 시설도 현대적이면서 기능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체크인부터 세관 통과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기술이라는 게 조용히 묵묵히 발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기술 발전을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조용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발전하는 게 더 견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체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나라라면 전투기 양산도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십 년 무기평가관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상보다 훨씬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곧장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천까지 가는 길에 본 한국의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속도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었고 곳곳에 보이는 산업단지들도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사천에 가까워질수록 항공 관련 시설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이런 산업 생태계를 보니 한국의 항공산업이 생각보다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카이 본사 입구부터 깔끔하고 체계적인 느낌이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 실제 내용을 봐야지. 수십 년간 이런 시설들을 봐온 저로서는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속을 수 없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생산 라인의 실제 가동 상황이고 기술자들의 역량이고 무엇보다 완성된 기체의 품질이니까요. 보안 등록을 마치고 안내를 받으며 조립동으로 향하는 길에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T-50 고등훈련기부터 시작해서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이제 KF-21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부분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독자 개발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외국 기술에 기반한 것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조립동 내부로 들어섰을 때 제 걸음은 문득 멈춰버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7대였어요. 각기 다른 조립 단계에 있는 KF-21. 기체들이 엄청난 규모의 공간 안에서 정확히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양산 라인이었어요. 바닥에는 공정별 안내 라인이 정말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고 자동화 설비들이 리벳 체결, 패널 설치, 배선 정리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리벳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수천 개의 리벳을 일정한 간격과 깊이로 체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정밀도는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모든 공정이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각 작업대마다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작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품질 검사 결과도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각 조립 기체에는 명확한 공정 코드와 상세한 일정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언제 어떤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지가 분 단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빠르게 만든다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성된 시스템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리벳 자동기, 품질 검사 장비, 무선 동기화 설비까지. 그중 상당 부분이 카이가 자체 개발한 장비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정말 멍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작업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 차분하고 집중된 표정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여유만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숙련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작업 환경을 보니 7대 동시 조립이 단순한 물량 늘리기가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양산 시스템의 결과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적용된 자동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술팀 담당자는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현재 양산 단계 기준으로 50% 이상입니다. 필요한 경우 생산 라인을 확장해서 월 4대까지도 생산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월 4대라는 숫자에 정말 놀랐습니다. F-35도 양산 초기에는 월 2대 수준이었거든요. 그것도 로키드 마틴이라는 세계 최고의 항공기 제조업체가 15년간 준비한 결과였는데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그것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한 거예요. 더욱 놀라웠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공정마다 실시간으로 품질을 체크하는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그만 오차라도 발생하면 즉시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검사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빅데이터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기체 옆에 서서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 처리 품질도 정말 훌륭했어요. 리벳 하나하나가 정확한 각도와 깊이로 체결되어 있었고 패널 간 연결 부위도 완벽하게 평평했어요. 이런 정밀도는 정말 최고 수준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보여주기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서방이 상상하지 못한 효율성과 품질로 말이죠. 기체 옆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몇십 년 전 처음 조종사 훈련을 받을 때처럼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있던 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기술의 결정체이자 국가의 의지,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의 상징이었습니다. KF-21의 날렵한 외형을 바라보며 저는 이 기체가 단순히 서방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카이의 기술 책임자가 조립 라인을 보여주며 설명해주던 도중 제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정확히 몇 년이 걸렸습니까? 이런 수준의 양산 체계를 갖추기까지 말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순수하게 KF-21 양산 체계만 보면 약 4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전에 저희가 FA-50, T-50을 만들면서 20년 넘게 차근차근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되었어요. 저희는 빨리 달린 게 아니라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KF-21을 보면서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수십 년간 꾸준히 축적해온 기술력의 결실이었던 거예요. T-50 고등훈련기부터 시작해서 FA-50 경공격기를 거쳐 KF-21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온 결과였던 겁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었어요. 물론 엔진은 미국의 GE F414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외의 핵심 시스템들은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더라고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고 전자전 장비도 LIG 넥스원에서 만들었어요. 심지어 조립 라인의 자동화 장비 상당 부분도 한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완전한 기술 독립을 목표로 했어요. 물론 시간은 더 걸렸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왜 이런 노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품질 관리 철학이었어요. 서방의 전통적인 방식은 완벽한 설계 후 생산인데 한국은 생산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매일매일 생산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을 개선하고 작은 문제라도 발견하면 즉시 시스템 전체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 덕분에 양산 초기부터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만난 기술자들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가 유창한 영어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그 전문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 시스템은 독일 쿠카 로봇을 기반으로 하지만 제어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전투기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최적화했거든요. 그의 말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성능과 가격, 납기, 자동화율. 이제는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방 기준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생산 속도와 효율성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F-35가 15년 걸린 일을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낸 거니까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이 자신들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쌓아올린 기술력에 대해 겸손하게 설명해주는 실무자들의 태도, 그리고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겸손하게 웃던 그 표정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만약 이런 성과를 다른 나라에서 달성했다면 아마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말이에요. 조립동을 나오면서 만난 한 베테랑 기술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T-50 개발할 때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부족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정말 독특했어요. 우리처럼 한 번에 완벽한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지금의 놀라운 성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정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서방 기술의 우월성이라는 신념이 완전히 무너진 하루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슬프거나 화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기술로 말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그동안 손끝으로만 써왔던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결의 문장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더 이상 후발국의 도전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명백한 대안이며 기술적으로는 특정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을 위협할 만큼 체계적이고 정교한 양산 역량을 갖춘 현실적인 전투기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한 기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서방 무기 시장의 절대적 권위에 균열이 생겼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글이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몸담아온 유럽 방산업계의 기본 전제를 뒤흔드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 경험한 것을 거짓으로 쓸 수는 없었어요. 보고서에는 제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상세한 기술 분석을 담았습니다. 자동화율 50% 이상의 양산 라인, 월 4대 생산 가능한 체계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7대 동시 조립이라는 놀라운 현실. 숫자 하나하나가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F-35와의 직접적인 비교 분석 부분에서는 납기 일정과 가격 경쟁력에서 KF-21이 명백히 앞서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 지표, 전자전 시스템의 독창성,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까지.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걸 써도 될까? 동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유럽 무기조달평가위원회와 스위스 국방청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KF-21 보라매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클라우스 밀러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하네스, 이 보고서는 정말 파격적이군요. 한국의 기술력을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한 서방 전문가는 처음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국방차관 한스 베르너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F-35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F-35가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과 납기 일정을 고려하면 KF-21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며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나 회의가 아닌 진지한 검토와 경청의 자세였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제 보고서가 단순한 개인적 경험담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방산업체 출신인 프랑크 짐머만 고문이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정말 독특하군요. 우리는 완벽한 설계 후 양산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양산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렇게 빠른 양산을 가능하게 한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인상 깊었습니까? 한 고위 평가관이 제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한국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보니 이건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이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카이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 넘치던 기술자들,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설명을 해주던 엔지니어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회의가 끝날 무렵 몇몇 동료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보고서 전체 내용을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공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쓴 이 작은 보고서가 결국 유럽 전체의 무기 도입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실제로 그 이후 몇 주 동안 제 보고서는 유럽 각국의 국방부와 방산업체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어요. 독일에서는 토네이도 대체 사업에서 KF-21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고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KF-21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도 관련 문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배우려는 움직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달성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의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겠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카이의 조립동에서 보았던 7기의 전투기가 동시에 조립되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릅니다. 조용했지만 압도적이었고 겸손했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했던 그 현장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뒤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 스위스는 F-35 계약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납기 지연이 계속되고 가격은 오르는데 대안으로 제시된 KF-21은 더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한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거죠. 저는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한국 관련 자문회의에 불려다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제는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이전처럼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한국과 더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어요. 독일의 하인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생산 방식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들의 효율성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 유럽 각국도 물밑에서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공식적으로 KF-21 48대 도입 의향을 밝혔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심지어 중동의 몇몇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글로벌한 관심이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무기를 잘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얼마나 빠르게 정직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점에서 한국은 지금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치밀하게 글로벌 방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성공시키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KF-21의 성공을 발판 삼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X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무인 전투기 분야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단순히 완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에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에요. 폴란드와는 KF-21의 현지 조립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 터키와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개방적인 태도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조용히 진보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기술의 물결이 결국 세상의 판도를 바꿉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조용한 혁명의 중심에 서 있어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정치적 압박 없이 오직 실력과 성과로만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의 전문가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탈리아의 마르코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KF-21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 우리가 너무 과거의 방식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더 혁신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 프랑스의 피에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체계적인 접근법은 정말 대단해.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 지금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천공 방공 미사일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도 수출 성과를 내고 있고 차세대 잠수함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한국이 이런 성과들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전히 겸손하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하면서 묵묵히 기술 발전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럽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신흥국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와 동등한 기술 파트너이자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혁신의 리더예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나라는 기술로 말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세계 방산업계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다고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